법률행위 해석,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끌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쭉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 문제인데, 이 법률행위 해석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중에서 뭐하고 관련 있는가? 첫 번째 아까 나왔던 목적의 확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무효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확정이 안 됐다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확정이 안 됐으면 그 목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법률행위 해석 그래요. 따라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거기 목적 확정해서 저기 6페이지로 다시 돌려서 그 가로친 2번을 보세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거를 뭐라 한다? 해석. 따라서 해석을 통해서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당연히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여기 목적을 확정하고 법률행위 해석에 상관관계 있으니까 관련 문제로 요게 나온다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따라서 저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거고, 당연히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안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건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는가? 그 바로 밑에 언더라인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해석의 필요성이 특히 생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도 자주 인용이 되다시피 이런 경우, 갑이 자기 토지를 예를 들어서 960만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는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여기 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가졌는데 계약서는 깜박해서 69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다. 그러면 하나의 청약의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외부적 변화보수는 표시행위가 사람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있다는 거.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 눈에 보는 거는 요것만 눈에 보일 거니까, 요거는 이자 내심에 들어 눈에 안 보이죠. 요거를 보고 690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그럼 이 계약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적물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 경우에 계약은 성립됐지만 이 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매매대금이 얼마인가? 이게 불분명하다고 말이야. 이자 실제 의사대로 매매대금을 960으로 해줘야 되는가? 표시된 대로 690으로 해야 되는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의사 표시가 불명확.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자 또는 이렇게 하자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법률행위 해석이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은 다시 정정하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걸 말한다.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석의 필요성이 생긴다. 다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 딱 하고 그 줄거 언더라인 친 그대로 따라가면서 시험에 나온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나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내심적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 이런 용어가 판례에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여기서 내심적 효과사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말해요. 진의를. 이에 대해서 표시상의 효과사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니까 여기서 찾을 줄 알면 돼요. 여기서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는 960만 원 팔겠다 의혹한 의사겠죠. 요게 내심적 효과 실제 의사. 그 다음에 표시상의 효과사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니까 우리 눈에는 690으로 표시된 요것만 눈에 보일 거라고 말이야. 그럼 이걸 놓고서 평범한 사람들은 얘가 계약서에 690으로 표시한 걸 보니까 얘는 실제로도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가 보다 690만 원에 팔겠다는 것보다 추단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는 690만 원에 팔겠다고 의혹하는 의사, 실제 의사는 960에 팔겠다고 의혹하는 의사. 이 경우는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상 효과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이걸 염두에 두고 판례는 다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먼저 이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걸 지금 먼저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 실제 의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는 요거잖아. 따라서 첫 번째 언더라인,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 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주단되는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다. 따라서 뒷구절 언더라인 친거, 법률행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내심 실제 의사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내심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주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판례 이어서, 그러면 이 표시행위를 놓고서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언더라인 친거 보세요. 판례 2000년 11월 10일자 판례. 그 표시행위에다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부여놓은 의미는 지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언더라인, 당사자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 말고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 해석이다. 순서대로 이해 딱 하고, 그 언더치 순서대로 해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그 순서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 다음 가로친 3번, 법률행 해석이 왜 중요하냐. 법률행위 성립과 그 위협을 정해서 선결사항이다. 예컨대 이런 경우에 보세요. 먼저 960이냐 600초 이게 먼저 확정이 돼야지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죠. 해석을 통해서 매매대금이 960으로 확정이 되면 얘는 960만 원 대금직 의무를 부담하고, 해석을 통해서 690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690만 원 대금직 의무가 생기고,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면 그 전제로서 법률형 해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요. 그 다음 해석의 방법이 요즘에 쏟아져 나오니까 먼저 해석의 방법이 이제 흔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나오고 보충적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설명 생략하고, 먼저 자연적 해석은 표의적 실제 의사, 진의,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 의사가 뭐냐, 이걸 탐구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을 하고, 이거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인데, 요거는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거려.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거 설명드려야 돼요.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시험도 이런 식으로 전제 요건을 딱 주고서 출제를 하니까, 먼저 칠판의 사례에서 이거는 실제 의사는 이자의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얘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대방이 이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계약 교섭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내 땅은 반드시 960에 팔아야 된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럼 이자가 실제로 960 판다는 걸 이거 알고 있죠. 그 날라온 계약서는 690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960은 명백한 오기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 요건, 상대방이 시험도 이렇게 낸다고 말이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의사 960 판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얼마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은 실제 의사대로 960만 확정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문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연적 해석 그러면 꼭 차고와 관계를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묻는다. 여기 칠판의 사례가 바로 다음에 나올 차고 사례하고 똑같단 말이야. 실제는 968있다고 의사를 가진다. 690을 표시했다. 이런 걸 표시상을 차고를 하죠. 그럼 매매대금 690으로 되고 나중에 차고리로 이렇게 팔기 싫으면 취소하면 될 건데, 문제는 다시 그 위에 해석 방법 그 위에 언더라인 보세요. 차고에 의한 취소 경우에는 그 유명한 법격은요. 다운표 보세요. 법률행 해석은 뭐에 앞선다? 취소에 앞선다. 이게 법학에서 유명한 법격이라고 말이야. 차고 문제를 따지기 앞서서 항상 먼저 무엇을 해봐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석의 결과 표의자 진의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바로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실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 960 확정이 되잖아. 이런 경우는 차고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깨우쳐두란 말이야. 법률행 해석이 차고에 앞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표의자 진의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차고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문제는 두 번째 전제 요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이야.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를 알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대방이 다시 하기로 해요.
야매로 결론만 외워갖고는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이 전제 요건을 딱 갖추었을 때 이제 이렇게 퇴색이 되는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물어보고. 야매로 연구하지 마세요. 절대 점수 안 나오니까. 다시 마지막 기회니까 이 유학적 공부하면서 민법 실력 다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실력이 얼마나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인가를,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점검 다시 하라고 말이에요. 상대방의 표의자 내심 효과설 대부분은 모르고 있겠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매매되면 얼마나 확정이 되는 거야. 690. 그럼 보세요. 의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의 성립 인정, 이런 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하는 걸 규범적 해석. 그러는 거 이렇게. 그럼 매매득음이 이제 상대방의 시각에서 690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갑은 열받죠. 나는 968냈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굳이 690에 팔기 싫으면 이렇게 청약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이때 착오가 개입하는 거 취소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정리할 수 있겠나요? 이 착오와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자연주의 규범적 이게 다 알아요. 공부 좀만 하면. 시험에서 묻는 건 착오와 관계를 집중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잘 하라고 말이야. 그거 하자는 대로 하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 그 앞사람은 지식 갖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어영경하지 마시고, 여기 착오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자연적 해석에 집중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해석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원래 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걸 본질적인 특색으로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효과가 생긴다. 옛날에 지겹도록 가르쳐줘. 지금은 뭐 예의 들어줄 시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법률행위 해석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밝혀서, 법률행위는 의혹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표로 하니까 실제 의사를 밝혀서 그 진위에 따라서 본인 실제 의사를 밝혀서 뭘 의혹하는가, 실제 의사를 밝혀서 그 진위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서 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차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진위를 탐구해서 본인이 의혹함도 효과 발생시켜주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지와 내심적 효과를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하면 2차적으로 상대방 시각에서 뭘 하라는 거, 규범적 해석을 한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충 해석은 설명 상정해버리고. 따라서 시험에서도 자연적 해석이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이때 이제 이 자연적 해석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시험에서 판례 하나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오표시 무의 원칙 한자로 써진 게 있어요. 가로친 2번에 자연적 해석만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오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다.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왜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대로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니까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에서 하는 거고, 표의자 시각에서, 표의자 실제 의사를 탐구하는 거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의 포기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이런 거, 상대방이 없으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집중 나오는 것은 오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가로 열고 닫고 읽으세요. 당사자와 진위가 뭐하면 일치가 되면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그 한자 뭐죠? 무해,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진위가 일치가 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 계약의 성립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원칙,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원칙과 관해서 우리 시험에 열 몇 번 쏟아져 나온 판례가 거기 언더라인 쳐진 뒷페이지까지 판례인데 확인했나요? 지금부터 칠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오표시 무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판례 내용은 칠판 봐야 돼요. 이런 경우를 말한다. 하도 작년 시험에도 또 나왔던데, 그러니까 공짜로 주기해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 보내라고 그 사례 문제를 하나 내놨던데, 작년 시험에도. 이 각과 을이 원래는 X 토지를 칠판 봐야 돼요.
매매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어요. X 토지를. 그런데 지번 등에 차고 이렇게 해서 옆에 붙어있는 Y 토지를 계약서의 목적물로 잘못 표시를 했고, 결과 Y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등기전을 줬다. 이런 판례요.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적물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는 서로 매매하고 합의한 토지는 X 토지고, 계약서의 목적물 잘못 표시한 거는 Y 토지고, 그러니 이 토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은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걸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지라는 거예요. 법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물이 이거냐 불분명하니까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라, 요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오표시 무예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당사자 진위는 X토지로 합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진위가 일치가 되면 계약서에 Y토지를 설사 오표시 잘못 목적물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X토지의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대로 목적물은 뭐가 된다? X토지로 확정이 된다. 그러니 실제 의사대로 요게 목적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따라서 오표시 무효원칙에 적용되는 결과 반사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비록 을앞으로 Y토지에 대해서 등기까지 넘었다 하더라도 이 Y토지는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 무효가 돼요. 따라서 얘는 일단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못하고, 따라서 이제 X토지가 목적물로 확정이 됐으니까 얘는 얘한테 다시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는 경우는 을이 Y토지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Y토지를 다시 제3자 병에게 매각했을 때 이 병이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당연히 묻게 됐는데, 묻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는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 우리 법조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고르자 명의 공시 방법 등기를 믿고서 양도받은 자는 부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고, 이때 압도적으로 시험에서 묻는 것이 요거예요. 지금 이 사례는 지번 등에 차고 이렇게 해서 묻는 물음에다가 차고를 꼭 넣어놔요. 그랬을 경우에 갑이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묻는데, 이 경우는 차고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거. 이유가 뭐냐, 자연적 해석의 결과 본래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X토지가 목적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고리로 취소를 하던 게 이유가 없고, 하도 틀리니까 뒤편에 넘겨서 규범적에서 그 위에 마지막 언더를 한번 보세요. 그 판례 써주고 그 다음 줄 언더는, 이 경우 표의자는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연적 해석은 차고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속지 않도록 특기 유념하라. 차고란 말이 들어가도 차고 문제 아니에요. 이 경우는 법률형 해석은 항상 뭐에 앞선다? 차고에 앞선다. 그게 요즘에 핫하니까 시험에 여기저기서 쏟아 나오니까 그 법 격언을 갖고 놀도록 유념하라 그 말이요. 깜빡하면 속아요. 그 다음 규범적에서 가로치 1번 개념 있고, 그 다음에 가로치 1번의 마지막 언더라인 보세요. 아까 가르쳐줬죠. 규범적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포인트니까 점검 딱 하고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 관련해서 가로치 어떤 경우에 규범적 해석이 허용이 안 되는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언더라인, 상대방이 포유자의 내심 효과사를 안 경우 요거 유념하라면, 요즘에 하도 이걸 사례 등으로 응용을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포유자의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는 무슨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도 요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시험에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까 얘 들은 것처럼 규정해서 말하듯. 그 다음에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기 2001년 5월 29일자 판례나 나와 있죠. 요게 이제 한 7, 8번 나온 판례인데 잠깐만 칠판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판례가 요즘 하도 여기저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 한 경우 이제 판례인데,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 한 경우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 갑이 을하고 계약을 칠판 봐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이고 얘가 상대방인데, 이 계약 체결한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계약 체결하면 뭐 시험에 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은 얘가 해놓고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제3자 A 이름으로 타인 명의로 계약 체결했다 이야기요. 따라서 A가
명인이고 그 다음에 갑이 행위자라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집중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여러분 시험에 뭘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지도 모르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요즘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타인 명의로 법률 행했다고 말이야. 그럼 명의는 A, 행위자는 갑.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이 계약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사례 문제 풀 때 마찬가지고 당사자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당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인을 당사자로 볼 것인가? 행위자 갑을 당사자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다 그 말이요. 이것도 이 계약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를 확정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단 그 판례 내용이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자하고 상대방하고 여기에 이제 몇 번 시험 나는 거 두 사람은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하라. 거기 가로 열고 닫고 제가 뭐라고 그 써놨는가 봐보자고.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 게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인을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고 가로 열고 닫고 뭐라 써놨나요? 이게 자연적 해석하는 거야. 순서대로 1단계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러지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건 이제 뒤 언더는 봐보세요. 누구의 시각에서 규범적 해석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시각 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인 중 누구를 당사자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 한다. 이런 걸 무슨 해석을 한다? 요게 이제 규범적에서 정되는 가장 모델인 사례라고 말이야. 일단 이게 이제 시험에 집중 나왔는데 문제가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건 하수고 절대 고득점 합격 못해요. 그러면 왜 이 당사자 확정 이 문제가 중요한가? 타인명의로 법률을 했을 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연결돼서 시험에 집중 물어보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시험에 낼 게 없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얘가 당사자구만. 근데 명의인이 해석의 결과 당사자로 확정이 됐어요. 이 명의인이 계약처는 얘가 했는데 지 이름이 아니라 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이렇게 매매. 요거 얘가 당연히 확정이 됐다. 요게 시험에 이어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요게 뭐로 연결이 되겠는가 사고를 해보세요. 요게 이제 대리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도 이 관계가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2001년 5월 29일 눈을 확인했죠.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44페이지 펴세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절대 실력이 안 된다고 말이야. 거기 44페이지 보면 타인명의 법률행위 참고해서 대리 부분에 써놨죠. 저 칠판의 저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제1단계 당사자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 당사자 확정하는 방법은 가로치 1번에 방금 해준 판례 거 쓰였잖아. 2005월 29일자 판례. 요거를 이제 대수분 묻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가로치 2번 판례로 바꿔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2번 판례가 나왔는데 내용은 똑같은 판례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제목을 보세요. 명의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요놈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얘가 당사자 되는 경우는 시험에 낼 일 없다니까. 얘가 당사자 되는 경우 2번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이제 무슨 문제로 넘어간다? 대리. 그래서 대리에서 이제 가로친 1, 2번 대리권이 있냐 없냐 나누어서 또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명의 법률이나 판례가 지금 열 몇 번째 나오고 있다고 말이야. 이게 따로따로 나와버리면 실력이 늘지도 않고 학교하기 어렵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44페이지 딱 페이지 해놓고 연결지어서 사고를 해야 돼요. 그 44페이지 나온 거는 다음 대리 때 배구를 하고 그 연결을 꼭 지어야 되니까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보충에서 설명 상정하고 법률 해석의 표준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해석의 방법이 집중도 나오고 해석의 표준 이 앞에 있는데 한번 가르쳐 줬는데 법률 해석할 때는 뭘 참조해서 해석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거 간단한 거야.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들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제1단계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합치도록 해석을 하라 그 말이야. 뭘 의혹하는가? 기도하는 목적 해석을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합쳐서 해석을 하되 2단계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뭘 참조해서 계약 체결해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 체결된 장소라든가 그 분야의 무엇을 참조하게 법을 잘 모르니까 거래 관행을 참조해서 계약 체결하죠. 그러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 뭘 참조하게 해석하라. 거래 관행 그것도 무시거니 사실인 관습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낙방이 지름길이니까 그거는 거래 관행을 말해요. 2단계로 거래 관행 참작해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거래 관행도 없으면 세 번째로는 임의규정 참작해서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신의성질 원칙이나 조리는 사회통념 말하죠. 사회통념에서 해석하면 되고, 요즘은 이 부분은 별로 안 나오니까 내려오면 몫이고 이 앞에 가르쳐주는 집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다시 집중하세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효력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쭉 검토했고, 관련 문제에서 법률 해석 중요한 거를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요게 이제 효력 요건이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법률과 발생이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민법을 보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민법 107조의 직려한 의사표시, 108조의 허위표시, 109조의 착오를 규정해놓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해서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은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도 싸그리 뭐가 돼야 돼요?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싸그리 무효였는데, 요거는 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하기 전에 의사표시에 관한 기초이론 한 가지를 점검을 하자 말어. 여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가지를 배우기 전에, 거기에 이제 의사표시 본질론이라 그래서 의사주의, 표시주의, 뭐 우리 민법 태도 나왔는데 잠깐만 7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해를 좀 해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사표시의 본질론이라는 것은 뭘 묻고자 하냐 그러면, 우리가 민법처럼 노래를 푸르는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도 분석을 해보면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결합이 돼서 한 개의 의사표시가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TV를 65만 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 가졌다. 눈에 안 보이고 여기 들었으니까. 근데 계약서는 깜박 56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요게 65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말이야.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게 깜박해서 65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갔는데, 다시 하게요. 요거는 이해를 돕게 써놨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여기 들어있고, 계약서는 56으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자의 실제 의사는 65, 표시는 56,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의사 표시 본체가 되는 것, 본질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의사이냐, 그걸 의사주의, 표시냐, 그걸 표시주의라는 거야. 여기다 옛날 시험에서는 이런 의사주의, 표시주의 기본적 이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고 이미 이걸 안다고 전제하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실제 의사가 표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냉파겠죠? 표시된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게, 표시된 것은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만. 실제 의사가 의사표시 본질도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56으로 표시한 것은 청약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얘가 승낙을 해본들 계약은 청약 의사표시 효력이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의사주의론. 따라서 의사주의론은 표의자와 실제 의사를 더 중시하는 거니까 표의자를 더 보여준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걸 표시주의로 바꾸게 되면 아니다.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 의사보다는 표시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의사표시 본질은 표시행위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유효다. 그만. 따라서 얘가 승낙하면 계약도 성립이 된다. 거꾸로. 따라서 표시주의로는 표의자보다도 누구를 더 보여주는 거냐, 상대방을 더 보여주는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이 기초를 잠깐이나마 지금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고, 우리 민법을 보면 지금 우리는 다시 하게요.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세 개나 비진입표시, 협의, 착오 세 개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민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실제 의사를 더 중요하는 입장이냐, 표시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 먼저 진의한 의사표시 107조. 요거는 이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한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의 표시. 갑이 재판 봐야 돼요. 을난 여자에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비싼 아파트를 얘한테 말해줄 거냐고 말이야. 내심에 실제 의사 증여하고 싶은 생각 없다.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 얘를 꼬실 요랑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표시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실제 의사 진이 증여하지 않겠다. 표시는 증여하겠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얘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는 얘가 아파트를 실제로 주면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근데 얘는 이제 이 비싼 아파트 얘 눈에는 이것만 보이니까 요거는 눈에 안 보이죠. 내심 들었을까? 증여해달라, 공짜로 달라 요구를 하고 얘는 내가 실제로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고 너를 꼬셔보려고 한 거니까 못 주겠다. 분쟁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 이런 진의한 의사표시가 나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놨는데 요게 진의한 의사표시죠.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두 놈 중에서 누구를 더 일단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상식으로. 당연히 그러겠죠. A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일단 우리 민법은 상대방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107조 1항 법문에다가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증여의사표시 이게 유효란 소리죠. 그러니까 너는 실제와 달리 증여의사표했지만 유효니까 아파트 얘한테 주어라 그 이야기요. 얼마나 상식 있게 잘 만들어졌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니까 이런 거를 방금 우리는 무슨 이론 그랬어요? 표시주 이론 그랬죠.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안 되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단편적으로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일치를 시켜요. 그냥 공부량이 줄는 거예요. 원리 가르쳐주면 원리에 따라 해결해보고 전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야. 국밥이 아마 따로 국밥보다 맛이 나 있지. 네? 여러분 지식이 한번 여기 쪼가리 지식 갖고 여기저기 늘어져 있으면 뭐 문제 풀지도 못하고 이거 어디다 써먹냐 말 이렇게. 네? 이거 항상 일치. 이거 표시주 이론이니까 해서 유효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 이론을 지금 가르쳐 준 거나 그 말이고. 그런데 이제 법은 항상 예의를 또 염두에 두니까 107조랑 단서에다가 다음 거 적어놨어요. 얘가 혹시라도 이자의 실제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피차 같이 많이 노는 애들은 금방 알아요. 눈만 보면 부럽기래. 저 새끼 나 꼬시려고 하는구나. 금방 알아버려. 실제로 그래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딱 보잖아. 금방 알아버려. 저 새끼 눈만 딱 보면 여기에 뺀질이 써졌고 눈동자 흘린대로 오라면 저거 사기꾼이야. 금방 알아. 눈만 딱 보면 저 새끼 사기꾼이다 아니다 그냥 금방 하는 거야. 좀만 세상 짬밥 먹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얘는 나이는 어리지만 프로야. 나이 때 그래서 많이 놀아봤자 금방 알아봤어 이 새끼. 이 증여 진의한 의사표시가 이자 진의가 이런 것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 알았다. 법규에 이렇게 알았다라고 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악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주임을 게을러서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니까 따라서 주임을 게을른 것은 과실이 있다고 표현하니까 법조문에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의한 의사표시는 107조 단서 외적으로 무효다. 그럼 이 경우는 이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니까 너는 아파트 줄 필요가 없다. 그만 예를 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실제 의사를 중시해서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거는 의사주의 이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뭐하고 있다? 짬뽕 이런 거를 우리 민법 절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우리 민법의 태도가 언짢아져진 것 보세요. 현행 민법은 의사표시 일치하는 게 표시주의론에 강력하게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겠다 하긴 했나요? 요 두 가지를 짬뽕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례를 보면 원칙이 이제 표시주의 입각에서 이유로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표시주의에 좀 강하게 기울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뭔더라. 그러나 당사자 진위가 절대로 중시되는 가족법 관계에 있어서는 의사주의가 적용된다. 이것도 이제 간혹 물어보니까 원리를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주니까 알아서들 하시라 말로. 다시 칠판의 사를 약간 바꿔보자 말로. 옛날에는 이제 별로 이런 걸 안 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이런 거를 웬만한 판례까지 싸그리 내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 기초적인 걸 또 내더란 말. 그 기초적인 걸 내면 또 다 틀려버려.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린 건데, 지금 갑이 또 의뢰한 여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요. 재산을 주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의뢰한 여자한테 얘가 실제로는 혼인하고는 의사가 없는데,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는데 얘를 꼬실 요랑으로 혼인의 의사표를 했다. 진의 혼인하지 않겠다. 표시 혼인하겠다. 혼인하겠다. 이게 진연 의사표죠. 그럼 이런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서도 방금 가르쳐준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 혼인 의사표는 원칙 유효가 돼야죠. 그럼 얘는 실제로는 얘하고 혼인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혼인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얘가 소송 들어가요. 그러면 승소판결 얻으면 집달간이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강제로 합방을 시켜준다 이야기인데, 얘가 짐승도 아닌 바야 돼지 새끼도 아닌 바야 소형머리는 괘씸하지만 이걸 이유로 봐서 강제로 합방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가족법상 법률관계는 이 녀석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시가 돼요. 정말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냐 없냐? 여기 혼인 의사가 없지요. 그 실제 의사를 중시해서 표시된 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혼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 내용 파겠나요? 물론 얘가 이제 형사상 다른 범죄로 처벌받는 거 그거는 별도 문제고, 옛날 혼인병자 간음죄 처벌, 혼인병자 간음죄 폐지가 되니까 처벌 안 받고, 이때 꼭 신문에 보면 얘 의뢰한 여자한테 또 돈도 뺏어가니까 사기죄로 통상 형사처벌을 많이 받죠. 요즘은 혼인병자 간음죄로 옛날에 처벌받았지만 그 범죄는 없었으니까. ES를 보고 제일 밑에 진연 의사표시 가로 열고 닫고 다 같은 말이에요. 심리위보라도 부르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위에 사례를 보면 이 갑이 자기의 실제 의사는 내심에다가 유보시켜 놓고 실제와 달리 표시한다. 그래서 심리유보, 또는 뒤에 바로 나올 허위표시와 구별해서 요거는 상대방과 통모를 하지 아니하니까 단독 허위표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다 같은 이야기고. 이때 이제 진연이 없다. 진의 개념 제일 밑 언더라부터 뒷페이지까지 찾았나요? 다 칠판 보세요. 아예 시험에 쏟아 나오니까 진연 의사표다 진의 개념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 이 진위와 관련해서는 구절구절을 다 물어보니까 언더는 다친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계속 구절구절 바꿔가면서 핵심 요지는 이제 진연 의사표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로 판례가. 그러면 진위는 뭘 말하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거기 이제 사례가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례가 이따 또 써먹어야 되니까 집중해야 돼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이다. 근데 을이 갑을 강박, 공갈 협박을 했어요. 땅 나한테 징의 안 하면 때려주겠다 해서 을의 강박에서 토지를 을에게 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사례에 뭐라고 줘놨느냐, 요 갑은 을의 강박에서 징의를 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읽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구절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어떻게 줘놨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본심으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요 증여 의사 표시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이 됩니까? 요걸 골라내라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얼른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표시는 지금 뭐였어요?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 일치 안 하니까 요게 비진입 표시 아니냐, 지금 이걸 묻는 건데 그건 아니고, 진위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논리적 결론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위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판례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갑은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표시는 뭐였어요? 증여하겠다. 의사와 표시 일치 안 하잖아.
그리고 이게 비진입 표시가 되는 거렇게. 근데 판례는 진정으로 반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 의사표를 하기 전에 표의자 생각이 곧 진위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적인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자고 말이에요.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생각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대로 뭐 했고 증여하겠다고 표시했고, 그러니까 의서와 표시가 일치해버려. 의서와 표시가 일치하면 보세요.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는 전제 요건이 뭐예요? 의사표시가 효력 요건 못 갖춘 거니까 의서와 표시 일치 안 해야 되는 거야. 의서와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 요건 갖춘 거니까 비진입 표시든 허위표시든 착오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례는 의서와 표시가 결과적으로 뭐 하니까 일치하니까 진연 의사표시 아니다 그 이야기요. 하도 물어보면 점검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아예 시험에 쏘라니까 갖고 놀아야 돼요. 96년 9월 10일자 판례. 이거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응용해서 나왔고 별표 치고 외압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 주로 저 상호 신용금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빌비자는데 원래 갑이란 놈이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상호 신용금고 이런 금융기관들이요. 금융기관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자기는 이제 대출 한도가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라. 해서 A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런 스토리인데 그러면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를 실질적인 주체무자, 명의 빌려준 자, 명의 대여자 이런 애를 형식상의 주체무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금융기관하고 돈 1억 원을 빌린 대출계약 체결했겠죠. 만기가 도래했다. 금융기관은 명의 빌린 A한테 1억 원 변제로 청구하겠죠. 이 대목에서 형식성 주체무자 얘가 나는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진이는 채무를 부담하겠다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진이 의서 표시가 일치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입 표시다. 그러니 나 책임 못 지겠다. 요리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걸 묻는 사례인데 우리 판례는 기본 원칙을 항상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는데 이거 막 번갈아가면서 묻기 때문에 안매로 공부하면 죽었다 깨어나다 문제 못 풀어요. 이 판례는 원칙이 역학에서 이 갑은 핵심 A 형제적 주체문제는 핵심 포인트 그 판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얘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판례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부담 의사가 명의 빌려자에게 없는 것이라는 할 수 없음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까 대출계약 체결한 거야. 그러니까 진이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표시도 부담하겠다고 객체했으니까 의서와 표시가 정확히 일치.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그러니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당신이니까 만기 도래하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라 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빵점짜리 수두룩하고 대모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다 부연 설명해 놨어요. 이게 나왔을 때 전원이 빵점 맞고 났단 말이야. 가로 열고 닫고 읽으세요. 이제 사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얘 주장대로 이게 설사 비진입 표시라 하더라도 이 주장대로 비진입 표시 하더라도 대출계약이 무효가 돼야지 얘가 책임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몇 조가 적용돼야 돼요? 107조 1항 단서가. 그잖아. 이 금융기관이 이자의 진위가 아니란 것을 금융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 이 대출계약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책임에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한 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진위한 의사표를 보더라도 설명해놨잖아. 가지고 닫고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뭐 해야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가 되고 그래야지 얘가 이제 구제가 되는데 책임에서 벗어나고. 거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줄 읽어봐라 말이야.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 사실을 상대방 금융이 알았다. 이렇게 사례를 딱 줘놓은 거예요. 얘가 명의만을 빌려서 얘가 대출받는 사실 금융기관이 알았다는 거야. 거기다 알았다고 딱 줘놨어. 그러니까 뭐로 다 골라버렸냐? 뭐로 다 고를 것 같아요? 요 대출계약은 107조 1항 단서에서 무효다 이렇게 다 골라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빵점 맞고 나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뒷구절 해설한 거 잘 읽어라 그 말이야.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107조 1항 단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진위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려면은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 사실을 금융계좌 알아서는 안 되고 뭘 알아야 돼요? 얘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그게 진위니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진위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 금융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다. 왜 전원이 빵점 받고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거기다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 사실 알았다고 딱 전제해놨거든.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봐. 아 내가 애운 거 나와버렸다. 백실이랑 단서 이거 딱 나왔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효 걸르고 만세 부르고 나중에 합격했다고. 그 떨어져 보니까 대모를 열심히 한 거야. 이거 정답 구제해 달라고. 구제해 줘. 뭘 구제해 줘. 본인들이 잘못 알아놓고 야매로 공부해놓고. 그래서 열받길래 그 가루 얼굴에다가 부연설명 해놓은 거예요. 참 책 잘 써놨어. 환상적이야. 그 다음 요거는 요거니까 의사 표시가 일단 일치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으로 증여의사가 없으면서 증여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이게 의사 표시 일치 안 한다고 해서 A는 알고 있잖아요. 진위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진위하는 의사표시인데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요건에서 시험에 특별히 물어볼 만한 거 없고 효과에서 원칙 표시주의 각에서 효력이 있다. 백지랑 본문. 그 다음에 가로치면 A 상대방의 표의자 진위하면 아까 알 수 없다는 비인필은 무효이다. 의사주의를 각에서 가로 열고 닫고 의사주의를 써놨잖아. 이때 판례 지금 이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판례들이 우리 시험에 또 썰어 나오는데 비진위 표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판례가 그 똑똑한 대법관들이 아무렇게나 판결 내린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설명하는데 판례는 사용자 따옴표 보세요. 지시 내지 강요 이걸 꼭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지시 내지 강요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리를 전개한다. 즉 사직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하고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사용자가 표의자의 진위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서 무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이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사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보세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됐나요? 벌써 이거는 몇 조가 적용될 것 같아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갑이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직 의사표를 했다. 사직은 제출했어요. 이게 진위한 의사표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 판례는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몇 조가 적용된다? 100조지랑 단서가.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보세요. 근로자가 비진위 표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 요건은 발생한다. 결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측에 봐서요. 다 판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나 해가지고 비교하라고. 물을 익힌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해가지고 자 있나요? 여기 오는 거 중간점 봐보세요. 사용자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다고 주어놨죠. 이런 거는 원칙 그대로 뭐가 된다? 비진위 표시로서 원칙 유효가 되니까 여기는 퇴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기준을 맞추라.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 썼는가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룰을 전개하니까 그거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쏘나온 것이 그 판례 다음에 여기 107조 1항 단서가 이제 음미를 한번 해보라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이 107조랑 단서가 비진위 표시 원칙 유효다. 상대방의 표의자와 진위를 모르니까. 근데 거꾸로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함을 알거나 알 수 없다는 뭐이다. 상대방 보일 필요 없으니까 무효다. 정말로 잘 만들어졌죠. 따라서 107조 1항 단서는 형평에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이해관계 유사한 경우 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에 바람직하다. 이게 또 쏟아져 나오는데 시험에. 원달층 읽었나요? 그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진위하는 의사표시가 대리인에서 이루어지고 이 판례인데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이게 대리권 그 밑에 판례가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몇 페이지를 펴냐? 41페이지 펴보세요. 요게 41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대리권 남용이 있죠? 제일 밑에 언더를 한번 봐보세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이 판례는 몇 조를 적용한다? 107조랑 단서 요리 연결되니까 관련지도 사고 잘하라고 말이야. 이게 하도 시험에 요즘 물어보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41페이지 딱 체크해놓으라고 말이야. 언제까지 제 밑에서 아웅다웅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맛도 있어야 되네. 스승님 더 이상 저는 배울 게 없습니다. 좀 그렇게도 하고 사산도 좀 하고 41페이지로 연결해서 그거 확인하라고 말이야. 다시 앞에 돌려서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면 되고, 그 2번, 3번도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로친 3번, 요거 좀 구별해야 돼요. 97년도 그 판례를. 다시 칠판 보세요. 요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걸 또 동일선상에 놓고 해결해 보는 문제 틀려보니까 아까 지금 사직원 제출한 사건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여러분들처럼 일반 회사 다니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직원을 제출해서 이런 경우 요거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자가 지내제 강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유 무효가 달라지고, 그런데 요 판례는 이 갑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을이 이제 국가고, 이 국가 공무원이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요 국가 측의 강요에 의해서. 그럼 이런 경우도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서 사직 의사표시 무효, 요 공무원은 다시 복직을 시켜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요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러면 군사정권이 이제 60년대 61년도 한번 일어났고 80년도 일어났는데, 군사정권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서 고위 공직자들 전부 일괄해서 사직원 제출 받았죠. 그러나 군사정권 협조하면 사직원을 뭐하고 반려하고, 협조 안 하면 그대로 수리를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사건 관해서 나온 판례가 요 판례라고 말이야. 그래서 일괄 사직원을 딱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협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똑똑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이럴 때 타협을 해서 허위호식하고 이런 산 새끼들만 후손까지 허위호식하고 사니까 사회 정의가 안 살아요. 이럴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는 협조 못하겠다. 그래서 사직원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 풍부히 박산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명삼 정권 민주정부 들어서니까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 나 그때 군사정권을 강압해서 강제로 사직원 냈으니까 구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이고. 근데 이거는 공법상 의사표시란 거죠. 국가하고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요 고용계약 공법상의 계약이잖아요. 그 사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토시된 대로 혈기 생겨보니까 억울하시겠지만 사직을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제가 안 된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비교하셔야 돼. 일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한 사건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참고해서 지금부터 이제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험에서 한 열 몇 번에 출제된 판례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넣었는데 103조, 104조 다 배웠죠. 107조, 110조는 사기 강박이에요. 이따 뒤에 나오지만 거기 사례를 보면 고위공직자 갑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전부 헌납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다시 반환받아 썼는가? 요거 이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지금 또 군사정권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도 61년도 5.16이 일어나고 62년도에 여기 가까이서 한 부산의 김아무개 씨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대한민국 이병철 씨보다 더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군사정권의 강압에 못 이겨서 전 재산을 헌납한 사건이에요. 김아무개 씨라고. 그러다가 이 재산을 이제 뺏어다가 이제 만든 것이 정수장학회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도 이 앞전 대선에서 여기에 논란이 된 거야. 이 양반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입부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와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군사적으로 강압해서 재산 전부 강탈당했으니까 이때 강탈당한 것이 부산일보사, 그다음 서울문화방송 지분, 경향신문 4억, 지금으로 말하면 조가 넘는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강탈당했으니까 돌려다 그거 가져다가 이제 정수장학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먼저 요거는 이 국가기관을 강박해서 헌납 증여를 한 거죠. 증여했죠. 그럼 이걸 무효로 만들어야지 이제 보호가 될 거라고 말이요. 여기 62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근데 먼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서 배운 판례 떠올려보세요. 여기가 국가 공권력의 공갈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반사일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판례 나와 있었죠. 강박이라는 불법 수준이 상기됐다 그래서 반사일생으로 볼 필요는 없고 강박으로 뭐 하면 되니까 취소하면 되니까 따라서 103조에서 무효는 안 돼요. 그래 이게 일단 시험에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104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이 김지태 씨는 궁방한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문당하고 그랬으니까
궁박한 상태에서 헌납박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로서 이게 무효가 될 수는 없는가? 요게 또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요거는 104조도 정될 일 없죠? 왜요? 요거는 뭐에 해당되니까? 헌납, 그렇죠. 증여니까. 증여의 경우는 104조 적용 안 되고 가르쳐줬잖아. 요게 한 열 몇 번 나왔고. 그래서 104조에서 무효가 안 돼. 그래서 이제 107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또 107조 강박위에서 재산을 이제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강박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증여했으니까 비진입 표시는 아니냐 그 말이야. 만약 비진입 표시 해당되면 107조랑 단서가 적용되니까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가르쳐줬잖아.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반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 의사표현이라는 표의자가 생각을 말하니까 이 갑은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대로 증여했고 의사표시 일치하니까 비진입 표시도 아니다. 그러면 판례에 의해서 강박은 당했으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박을 이유로 110조 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취소는 무효하고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버려. 취소권은 그래서 그게 146조가 그렇게 많이 나와. 법률에 간 날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동안 3년이 지나면 취소는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건 62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판례가 무슨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강박을 취소하면 되지 굳이 판사일수록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취소를 못 하게 되니까 결국 구제가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또 논의가 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강박의 의사표현은 원래 취소사에 해당이 되지만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토의자가 의사결정을 자유로 완전히 박탈당하면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무효로 되면 또 구제가 되겠죠. 제치기는 제한 안 받으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로 공갈 협박 당한 것은 아니라고 또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또 법조인한테 욕 뒤지게도 먹었어. 왜냐 이 경우는 중앙정보 부산 지부장이 김비태 지하방가에 끄집어다가 곤충을 들이밀어서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그리고 전 재산 헌납 안 하고 그럼 이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군사정권하고 62년도예요. 82년도에도 맛이 갔고 그때는 막 사람 막 죽여도 뭐 60년도가 더 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의사결정 되고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각에 쓴 것으로 보고 그럼 무효로 봐줘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법원에서 인정 안 해서 결국 이 김비택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들이 소송했다가 패소를 당했죠. 이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각종 민법적 우리 중개소도 마찬가지고 아예 쏟아져 나오도록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고 써놓은 거니까 이런 거 하나씩 하면서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도 좀 해가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외우는 것이 외우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우쳐가면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 60년대하고 80년대 반복된 사건이에요. 군사정권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부탁드리는 첫째, 예습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 시간 중에 집중해야 돼요. 셋째,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반복 복습하셔야 돼요. 이 바로 돌아가서 안 하면 이게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근데 바로 듣고 복습하면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 바로 들었으니까 복습하기 편하잖아요.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시고 그러면 3번 보니까 정말로 8점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빨리 일체 동작하고 싶으면 2번 더 읽으시고 3번은 여기서 다 해결됐잖아요. 바로 가서 복습하면 되니까 그다음 2번만 더 읽어보라고 말이야.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